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되는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제 앞에 목이 안 좋은 김성환 평론가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병원 갔는데요. 한 달 동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급기야 성대가 찌글찌글해져서 성대 결절이 오기 직전이다. 저보고 의사가 말하지 말래요. 평론가더러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 닫으라는 얘기인데. 입틀막인가요? 근데 너무 또 의사가 그래도 건강 때문에 한 조언인데 너무 반발하면 안 될 것 같고. 아, 요즘 속상한 일이 많은데 소리칠 일이 많은데 말을 조근조근 제가 아주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도 바꾸죠. 김성환의 이 아침 스케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일면은 이런 거예요. 귀에다 대고. 네, 저음으로. 네. 오늘 일면은 한겨레 일면은 검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귀가 간지러워서 어떡하실까. ASMR 분위기로 해야 네, 목 건강에는 좋은데. 알았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도록 이 정권이 하여튼 목 건강까지 이렇게 상하게 해서 네, 속상합니다. 그거 말고도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네. 그러신가요? 그럼요. 저도 속상합니다. 네. 속상한 가운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여러모로 이제 오늘 신문들에 쭉 실렸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보여드리면 중앙일보 1면을 보시면은 용산발 검찰 인사 태풍 이원석 7초 침묵 항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일면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일면 이원석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사퇴설 일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제목들이 어제 한 얘기의 핵심이어서 일단 보여드린 거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원석 총장이 이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속삭이듯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출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바로 이제 고위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기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이라고 운을 뗀 뒤에 말을 멈추고 7초 동안 침묵을 이어갔다. 그 7초의 침묵의 의미에 아까 여러 신문들이 주목을 했잖아요. 중앙일보도 이제 주목을 한 거고 한국일보도 일면 제목으로 저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오늘 거의 신문들이 요거 다뤘으면 제목이 7초간의 침묵입니다. 제목이.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침묵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우리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아니면 우리 아주 옛 어른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그러잖아요. 대답 안 해. 그러다 엥 하고 딱 돌아서잖아요. 그런 거 봤잖아요. 예전에 경험 안 해봤어요? 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본 적 없어요? 탁 엥 하고 탁 돌아서거나 그렇죠. 뭐 이러잖아요. 저는 주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물어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지. 무언의 항의 이런 뜻이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 말에 난 동의하지 않은 인사였거든. 이런 게 거의 분위기가 뿡뿡뿡 품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총장의 출근길을 지켜본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총장의 이렇게 어두운 표정은 처음 본다. 심기가 좋지 않은 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검찰총장으로서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러니까 계속 수사할 거야. 나 검찰총장 그만두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분리해서 어느 쪽을 더 주목했느냐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7초 침묵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했고 엥 하고 그다음에 용산과 갈등설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보통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갈등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거기 가서 물어봐. 이런 그렇죠. 뜻이지. 용산에 물어보시지 이런 거고 시점이나 규모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들 수사팀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다시 또 기자가 인사에 대해 또 물어봤어요. 후속 인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원석 총장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르겠지. 네. 제가 알 수 없는. 일방적으로 나한테 통보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렇죠. 법무부에서 다 용산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인사 그렇죠. 내려보내는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다 그러니까 용산한테 물어봐 이런 뜻이구만. 그렇죠. 임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 할 것이고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럼 임기는 다 채웁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채우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용산에서 그렇죠. 경로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엥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지.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렇고 네. 뭐 윤 대통령도 그랬겠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밥 먹다가 숟가락 확 던지는 거지. 그 얘기 듣고 평소 근데, 성품상 그러고도 남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용산과 법무부가 한 대 더 때리지 않을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경고들도 오늘 신문에서 이렇게 그렇죠.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오늘 이 보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보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디테일에 각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사들이 답을 열심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지금 이 인사의 맥락, 전후 사정 맥락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목에다가 그걸 보여주기 좋게 써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중앙일보 6면을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6면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인사가 된 건지 제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원석 장관의 검찰 인사 연기 요청, 법무부 이틀 후 강행. 그러니까 이게 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법무부 장관 서울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인사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인사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이 지금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박선재 장관도 알겠다고 답을 일단 했다고 대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한테 설명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는 네. 그랬는데 이게 인터넷판 기사에 있고 지면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인터넷판 기사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가 있던 1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 원주지청을 찾았다. 그런데 영월지청에 있던 점심쯤 오늘 오후 3시에 검사 인사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 청주지검 제천지청, 충주지청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판에만 있어요. 요건 새로운 내용이네. 네. 근데 그러면 이 맥락을 앞서 문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원석 총장은 인사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이 뭐 알았어 라고 얘기해서 요대로라면 중앙일보 보도대로라면 다른 보도도 있지만 중앙일보 보도대로라면 이원석 총장은 인사가 난다는 사실을 어쨌든 몰랐다. 모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국일보에도 나오고 한겨레신문에도 나와요. 거의 네.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한국일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 것 같아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단행 사실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잖아요. 11일 날. 근데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이 총장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튿날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그동안 고생했다. 사실상 검찰을 떠나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줄줄이 이 임사를 하듯이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글을 올리고 막. 예. 그리고 글 올리고 난 다음에 인사안이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안이 확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검사장 일부도 법무부가 13일 인사를 전격 발표하기 전까진 자기 인사 여부를 알지조차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과 무관하게 법무부가 그냥 인사를 강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 총장이 예정된 지방 출장을 간 일정을 취소하고 중간에 돌아온 점도 패싱 의혹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드릴 때는 구독자분들께 항의성으로 간 거다. 어제 신문이 분석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안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렇지만 좀 자포자기심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항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할 방법은 없으니 그냥 인사안 발표할 때 난 지방 가버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인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음날 이임을 하고 떠나는 검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일정도 있는데 그 일정 취소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몰랐던 거야. 아예, 아예 인사안 네. 자체를 몰랐어. 총장이.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 대상자들도 몰랐다잖아요.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검사장 이상 39명을 이동하는데 인사 대상자 상당수가 중앙일보에 13일 인사가 날 줄 예상 못했다. 인사 발표 5분 전에야 법무부 메일을 받아 내가 인사 대상인 걸 알았다. 이 인사 쓸 시간도 안 주고 군사작전처럼 인사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인사에 대해 너무나 잘하는 사람.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던 분이 대통령인데. 그 뭐 뒤에서 우리가 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인사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냈다는 얘기는 이원석 너 빠져. 김건희 수사하지 마. 이런 메시지라고 그 메시지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대검 관계자가 이 기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조율이 제대로 안 됐거나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의 가족 수사 도중에 수사 지휘 라인을 전원 교체하고 검찰총장 참모진까지 대거 물갈이한 데 대해서 수사 도중 장수 교체는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안 했던 일이다라고 전직 검찰총장이 평가를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기사에.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아마 이분이 옛날 분인 모양인데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3남 김홍걸 전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2남인 김홍업 전 의원까지 구속될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청와대에서 수사팀 교체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고위직의 교체 건의가 있었음에도 자식의 구속 앞에서도 DJ는 그것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수사팀 교체해서 이 잡혀가는 거 막읍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상황에서 영부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수사팀을 이렇게 사실상 수사 지휘부를 박살내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인사 대상에 포함된 한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했던 윤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검찰을 소나기에 쥐려한다는 점에서 더 분노스럽다 라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거지 같은 인사란 말까지 나왔다라고 기사에 써주십니다. 거지 같은 인사. 거지 같은 인사라고 검사가 기자한테 거지 같은 인사다. 그리고 또 다른 인사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인사를 짠 건 이 총장에게 일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다른 검사장은 앞으로 인사에서 찐 검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결국 마지막 퍼즐은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 검사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채우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채울 거냐. 관건이다라고까지 이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면을 보여드리면서 막 얘기하실 거 아니면은 제가 또 하나만 좀 덧붙이면, 네, 아까 윤 대통령이 했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런 거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에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난 법무부 장관인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시점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주변에 수족을 다 잘라버렸다.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인사를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볼 때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검찰청법 34조 1항을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의견을 들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동의를 받는 거냐? 의견을 듣는 거냐? 단순히 의견을 구하면 되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때 윤 대통령이 법사위에, 그러니까 2020년 10월이에요.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사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협의가 아니다. 법에 규정된 인사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이 총장은 인사가 너무 빠르다.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인사를 몰랐는데 아예 인사 그렇지. 사실을. 네. 실질적인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인사를 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은 지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위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가 갑자기 쨍쨍해지는데? 네, 진정하십시오. 네,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탄핵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알았어요. 네. 윤석열 탄핵보다는 제가 건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차피 소리 안 질러도 탄핵이 될 거면 되고 말 거면 말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관건이 앞으로 이런 인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김건희가 수사를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검찰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아일보 오면을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시면 제목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원석 김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 조사 제동 주목 위에 있는 기사가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 기사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사는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고 이 11일 날 박성재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만났고 일요일 날 12일 오후에 법무부가 고위직들에게 사실상 사표 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고 13일 오전에 고검장 검사장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그날 오후에 이원석 총장이 지방일정 소화하는 사이에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이 다 확인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법무부는 차장, 부장검사, 그러니까 고검검사 인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 검찰국이 14일에 검찰 내부망에 고검검사급 공모직과 파견검사를 17일까지 공모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에게 그 인사검증 동의서를 이미 발송을 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수사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속전속결로 가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것도 검찰총장 패싱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후속 인사에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주요 부장검사까지 교체된다면 이원석 총장의 거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그러니까 용산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원석 총장이 한 대 더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수사팀 실질적으로 수사팀 실무진까지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야. 나는 수사팀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창수 너 믿을 거야 나? 새로 오는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아무리 윤 대통령이 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도 검사야. 난 최소한 너의 양심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수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검사들 너희들 믿어. 위에서 뭐라고 하든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지금 다시 그 후속 인사로 대검도 지금 대검이 8자리 중에서 6자리를 2자리 남겨두고 6자리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수족 다 잘라버리고 그 사이에 공모하는 직위가 지금 있어가지고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고 구체적인 수사팀 검사들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수사팀 검사를 수사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사를 내버리게 되면은 그냥 공중분해되듯이 돼버리는 거지 뭐. 아예 인사를 하는 순간 그냥 둬야 됩니다. 수사팀은. 지금 하는 건 그냥 둬야 되는 거고 검사들의 논리대로라면 검찰 논리를 보면은 거기 간부 위에는 바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동안에 수사 실무를 했던 검사들을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바꿔버리느냐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이원석 총장도 버틸 수 없는 거다.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수사 인력은 변동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검사들의 생각과 바람인 거고 용산에서도 그럴 거냐 이거는 지켜볼 문제고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이 어떻게 할 거냐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데다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만큼 김 여사 대면 조사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뒤집힐 거다.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보면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에게 디올백 관련 출석을 통보하고 다음 달 조사가 이루어지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나 이창수 지검장이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며 이 계획을 뒤집을 경우에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써놨고 디올백 사건의 경우에는 이원석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충돌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또 다른 보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정말. 그거 다시 또 전주지검에서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도 좀 웃긴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중앙지검에 이걸 보낸다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검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돈봉투 전당대회 관련된 수사, 요거까지 가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드라이브를 다시 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방어용도 되지만 공격용으로도 쓸 것이다. 이 카드는 이창수 카드는 이런 얘기가 다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자신의 임기 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검 사정에 발견한 인사는 총장은 책임지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임기 내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다음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제 사건 집중 처리하라 등의 일반적인 지휘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신속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간부 출신 한 법조인은 총선 전에 마련됐던 숙청안을 그대로 실행한 인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주물럭거릴 수도 없었어. 시간이 너무 짧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주현이 인사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 한참 전이고 이미 뭔가 내정설이 나온 건 뭐 그 전이잖아요. 사실은 2월 달부터 이 인사를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인사를.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김주현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용산은 이런 인사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개입을 했든 안 했든. 본질은 용산이 의지를 갖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사실상 수사를 뭉개버린 것이다. 지금 뭉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이 기사에 보면 근데 그러면 이원석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이냐. 앞서 말씀하신 한겨레 기사에는 대통령실 기류 심상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총장이 안 나간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임기는 보장될 것이다. 다만 본인이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부담을 감수를 하겠어. 손발 다 근데 요거는 그렇죠. 근데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동아일보 오면 하단에 이 왼쪽 하단에 보면은 대통령실 총장 임기 본인이 결정할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인사했어도 비판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인사를 1년 내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원석 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네. 그만두라는 얘기보다 더 무섭다. 근데 그다음 그렇죠.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조심해.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엄마 나 어떻게 오늘 공부해? 그랬는데 엄마가 화가 난 얼굴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너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자포자기했다는 뜻으로 들리잖아. 아니 조심하라고. 엄마 화가 난 거죠. 어제 공부 안 해서 화가 난 거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요 대목에서
요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의혹 수사,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 국면에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게 대통령실 인식인 거야 지금. 딱 그렇죠. 대통령의 인식인 거야. 그렇죠. 왜 김건희만 하려고 그래? 피해자인데 공작 수사 빨리 해. 그렇죠. 그동안에 공작한 거 야, 기껏해야 지금 뭐 스토킹 혐의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인데 지금 이따구로 다뤄. 왜 수사가 제대로 빨리 안 해?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왜 여사를 지금 뭐 소환 조사한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오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해석. 근데 재밌는 해석이 한국일보에 3면에 있습니다. 한국일보 네. 3면 보여주시면은 위의 기사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원석 총장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뭐냐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네, 이제 많이 네, 쓴 맞아요. 것이고 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김웅, 윤 동지마저 내쳐 여 내부서도 검인사 비판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속삭여 드릴게요. 네,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우리 고발사주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전달자 역할이라고 지목받았지만 뭐 무혐의 처분 받았고 그것도 희한해. 하여튼 전달해 준 사람이 무혐의고 그거를 줬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기소가 돼 있어. 그리고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정점식 의원 쪽에서는 받긴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김웅 의원은 자신한테 굉장히 흑역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김웅 의원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해. 왜냐하면은 뭣도 모르고 그때 후보 시절에 전해줘요.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야 그래요. 그럼 전해줄게요. 요 정도 역할만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거거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나는 그렇죠. 아니라고 의심하지만.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가 있겠죠. 나중에 탁 하고 깨어가지고 그거 내내 임기 동안 그 발목 잡혀서 맨날 비난당했는데. 네, 그리고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일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요. 어제 비핵심 보직으로 발령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윤 대통령과 특수부 검사 시절 삶과 죽음을 같이 했던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창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친윤이라고는 해도 동지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여사 소환 조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동지들마저 내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소환을 통한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마무리가 윤 대통령에겐 특검보다 유리할 거란 송 지검장의 충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김 의원은 이어서 신임 이 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줄지 미지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번 인사가 최근 취임한 김지현 대통령 민정수석 작품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합리적이고 정무 감각이 높은 사람이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인사를 김 수석이 막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목이 잠기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김지현이 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짰다. 그렇죠. 내가 검찰 다 알잖아. 그렇죠. 내 신복들도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김주현 수석이 합리적이고 정무 감각이 높고 막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김웅 의원의 기대인 거고 김주현 수석에 대한 어떤 기대인 거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근데 맥락상으로 볼 때 김주현 수석이 예를 들면 정말 이래서 합리적이고 정무 감각이 있어서 대통령님이 인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인사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살아남았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났을 겁니다. 김주현 수석은. 뭐 임명된 6일 만에 뭐 박살이나. 혼났을 겁니다. 경로 나오고 막 뭐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왔는데 외부로 공개 안 됐을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정도가 이렇게 막 갔다는 거는 적어도 안 말씀 안 하신 것이다. 민정수석은. 네. 이건 뭐 어차피 총선 전에 다 만들어 놓은 인사고. 그렇죠. 내가 뭐 이거 주물럭거린다고 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 대통령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내려간 거고 우리 손에 피는 박성재 혼자 다 묻혔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도한 인사야 이건. 패싱을 해도 내가 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 네. 그러면 탄핵으로 가려면 박성재부터 어떻게 탄핵시켜야 되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그 밑에 보면은 또 한국일보 지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김웅 의원의 발언 기사 밑에 보면은 기자의 눈이라고 기자 수첩 같은 게 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거 재밌었어요. 사람의 충성안에 검사 윤석열의 전유물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인데 네. 이러다 제2의 조영권 사태가 나오지 말란 법 있나요? 라는 걸로 기사가 시작을 해요. 네. 이런 얘기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번 인사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조영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기억이 나실 건데 2013년 10월 달에 당시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게 이제 오늘의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다 제2의 조영권 사태가 나오지 말란 법 있냐라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 인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검찰 내에서 누군가 폭로할 수도 있는 거죠. 송경호가 해야지. 누구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좀 과도한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도 수사에 방해가 되는 외압 등을 맞닥뜨린다면 언제든 제2의 조영권 존재를 폭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라고 신임 이창수 검사장을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라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게 이 기자의 생각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경호 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는 누구 한 사람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역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권력의 과한 욕심은 대부분 뒤탈로 이어지는 법이다라는 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권력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확 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선가가 다시 흘러나오거나 어디선가가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그렇죠. 내부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사직 압박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뭐 하다못해 뭐 돌 아이 뭐 있을 수 있잖아. 검사 중에서 그쵸. 누구 하나가 2%세 이거 받아버리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 10명만 동의했다 그래도 이거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다 검찰 꽉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지? 우리 검사들한테 입에다가 떡 하나씩 막 집어 쳐넣어주고 그러면은 우리 검사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 난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흥미로워요. 어떻게 나올지. 우리 윤 대통령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직행할 때 입 쫙 닫았던 자크 쫙 채웠던 우리 진짜 부끄러운 검사들 이제는 부끄럽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감격했습니다. 네. 이 오늘 그걸 그렇게 표현하냐? 네, 아니 감격했다는 거. 네. INTP. 지금 네. 안 나오는 목소리로 진짜. 그 오늘 사설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 다시 그래도 하나만 해줘요. 한겨레는 사설 제목이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 윤 대통령 무엇이 두려운가 이런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는 사설 제목이 김 여사 수사 불신 키운 검찰 인사 특검 명분 커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특검이 진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거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이 인사와 수사 불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 그러니까 아마 사설 제목만 저희가 불러드려도 무슨 내용이구나. 충분히 예측한 내용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사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설이 이 사설인지 몰랐어. 제목이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이게 뭔 말이야? 네. 아니 국민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용산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 대통령 이렇게 하든가. 근데 뒤에 국민 비판.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리면 뉴스 댓글에
국민이 믿고 바뀐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이 어떤 검찰에서 나오는 불만, 인사의 이상함,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거 쓴 다음에 뉴스 댓글에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한다. 자기 부인 보호에 권력을 쓴다고. 뼈아픈 비판이다. 사실은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대통령님 댓글에 이런 거 올라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일 텐데. 야, 그렇게 윤 대통령이 무섭냐,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사설을 써야 되냐? 제목에도 진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단어를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싹 피해서 어쨌든 쓰긴 썼다. 네, 이런 사설이다. 조선일보가 무슨 또 예전처럼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전주필 그 구속수사하고 뭐 난리치고 뭐 이랬던 거 뭐 뒷목박 잡고 막 그 옷 하는 거, 그 의상실 막 비디오 까고 막 이러는 사태 벌어지는 거야. 뭐야. 어디 단단히 뭐 뒷목 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설을 쓰냐. 그러게 말입니다. 똑바로 쓰시기 바라고. 네. 이해할 수 없는 사설을 쓰네. 똑바로 쓰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검찰은 이렇게 확 휘어잡아갖고 자기 식구 보호에 나선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재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여주세요. 네. 네, 조선일보 3면 보여주시면 김민하 평론가도 목소리가 갈라진다. 네, 근데 저는 뭐 건강합니다. 국가가 노동약자 더 책임진다. 공제 만들고 노동법원 추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저런 토론회 민생 토론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25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노동약자인 이번에는 좀 바꾼 거지 스타일을.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주제로 삼아서 약자를 보듬는 대통령의 모습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소통과 공감의 한 뭐 전략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배달 운전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법률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이 질병상의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공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 등을 기반으로 다른 가입자를 돕는 일종의 복지단체입니다. 미조직 근로자인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2021년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를 조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교직원 공제회나 구린 공제회 등과 달리 법적 운영 근거가 미약해서 투자 사업 등을 벌일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한 게 노동법원 설치 지시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임금을 받으려면은 다시 민사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민생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노동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봤을 때 이걸 다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고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에 당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약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런 미조직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질병 상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겪었을 때 공제회를 만드는 주체는 그 노동자들이에요. 그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크게 나누면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건데 이런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조선일보 지면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한동안 20대 80의 사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전태일 재단하고 공동 기획해가지고 그렇죠. 그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노동계에도 적지 않은 아주 미미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반노동을 외치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전태일 재단하고 같이 공동 기획을 한다는 게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동계 내에서 막 싸우고 맞아요.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을 하던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움직여갖고 이런 걸 제안한 건데 그분더러 물러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전태일 정신하고 맞지는 않지만 전태일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뭐도 필요해. 근데 당신들은 그거를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막 엉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앞서 보신 조선일보 지면에 밑에 보면은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본지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12대 88의 사회를 넘자 시리즈를 언급하며 12대 88 기획이 이번 민생토론을 개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12대 88 기획은 12% 대기업 정규직과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조선일보 당신들이 기획한 거를 우리가 민생토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민생토론을 한 겁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짠 어떤 그러한 틀 안에서 민생토론의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요즘 지면이 이렇게 되는 건가? 글쎄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다시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실에서 세게 관리에 들어간 거야. 요거는 우리가 네. 언론계에 있어 보면 이 가물을 알잖아요. 세게 관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했든 민생토론에서 했던 얘기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따져볼 텐데 그래. 과연 그런 거냐. 한겨레 사면을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사면을 얼마나 보면 허황된 논리인지 한겨레가 조목조목 사실은 반박을 해놨어요. 관영을 빗나갔다 이게. 관영을 빗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얘기가 노동약자 지원법이 언급하는 노동약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금 그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이 법률 안에는 질병상의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제정,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무 제공자들은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특정 사업주, 사용자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노무 제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 작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권호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 제공자 보호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찾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오민규 플랫폼 노동 희망찾기 공동 집행 책임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면 플랫폼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들이 곧바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의회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플랫폼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오분류를 막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노동법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법에 상세하게 보호 규정들이 다 규정돼 있으면 보호 못 받는 사람을 노동법에다 넣으면 돼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법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는 갖고 있는 분들인데 형식적으로 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모로 활용해서 그분들을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만든 형식으로 다른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놓은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택배 기사들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사정 합의를 따로 별도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신분상으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자가 규정이 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단계를 건너서 지금 지시를 받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동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정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인정하고 그걸 결국 법적으로는 풀지 못하니까 사회적 대타협 형태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라고만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뭐 형식적으로 독특한 어떤 구조가 있긴 하지만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계약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자성이 있는 것이고
고용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법률을 개정하면 지금 따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뭐 법률을 따로 제정할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공제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상병수당 들어가는 그렇죠. 네. 차라리 이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확대가 필요한 거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김종진 네. 일하는 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상병수당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상병수당이라는 거는 질병, 부상 등으로 아픈 노동자가 쉬면 소득을 일부 보존해주는 제도인데 2025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시기가 연기된 상황이고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노무 제공자 가운데 일부 직종만 이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치면 지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따로 공제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회비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피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 전혀. 지금 진행되고 연기된 이 대책들을 실행하면 된다.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미조직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었을 경우에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도 이 단체 협약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알게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조는 규정 노조화돼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조를 챙기지 않으니 그렇죠.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게 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일부 그런 노조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조가 네. 비정규직들하고 선을 긋고 배제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 비정규직에 대한 이익은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일부 노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이 노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에게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지 않는 걸로 해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기사에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해결 창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본질을 빗나간 이런 얘기만 변죽만 두드리는 거 아니냐. 이 기사의 비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사 또 있는데요. 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차라리 노란봉투법 만드는 게 더 우선이다. 사설, 한겨레 사설입니다. 네. 네. 아, 사설 내용. 네. 사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설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 약자를 위해 새로 만들 법에 질병상의 실업을 겪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 설치,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을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배달라이도 웹툰 작가 등 사실 전부 노동자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은 노동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 노동 약자를 노동법이나 노조 울타리 바깥에 취약한 노동자들인데, 그건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하청업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말하는 거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근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무산시키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노란봉투법 아니냐. 그리고 노란봉투법 원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건 또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법원에 관한 얘기도 있죠.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동법원이라는 걸 만들려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노동법원의 형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디테일한 비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노동전당 검찰 부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인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그걸 설치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라고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사실상 노동위원회까지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법원에 간 다음에 형사를 다툰 다음에 그다음에 민사를 다투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래서 한 5단계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3심제가 아니고 이게 5심제다. 그러니까 이걸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런 취지냐라는 것도 의문이고 이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노동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업법관 한 명과 사용자 노동자 쪽의 명예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거면은 이거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넘어질 산이 많은데 어디까지 검토한 건지도 아직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이 사설에서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지만 우리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최근에 책 읽다가 찾은 문구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한테 들려줬는데 감성이 넘칩니다 지금. 네. 브라질 신학자 엘데르 카메라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왜 그들이 가난한지 물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윤 대통령은 성인이 되고 싶은 모양이긴 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인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내가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한겨레 신문 이 기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성인이 되고 싶지만 대통령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한겨레 신문 기사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해서 문제고 오히려 이런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용이 참 네, 좋은 말씀이고 또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어서 후다닥 이제 막 후다닥 한번 해보죠. 네, 해보려면은 경향신문 오면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에 노동약자를 위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키 낙선, 낙천, 불출마 현역에 공들이고 있어요. 강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만. 그렇죠. 도망갈까봐 해외로 나가거나 회의에 안 올까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많이 의원들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족수 못 채울까봐. 아니 정족수가 아니지. 출석을 안 하면은 그렇죠. 모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이거 통과될까봐. 그렇죠. 근데 여당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단속하는 거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이 그렇죠. 나서야죠. 그렇죠. 동아일보일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일면 네. 공공기관장 자리 빈자리 90개 낙선 낙천자들이 줄을 섰다. 네. 3면 보여주세요. 불만이 많은데 입에다가 떡을 물려줘야 되는 거지. 네. 3면 보면 뭐 낙선자 눈도장 경쟁 이렇게 있는데 연봉 4억 3억짜리 막 난리가 났네. 이럴 줄 우리가 이럴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 3면에서는 반드시 기사 내용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13명 중에 불출마 포함해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이 58명에 달하는데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낙선한 의원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낙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했던 의원은 기관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기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방향이 있는 거고 신윤 핵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있어요. KIDA, 키다라고. 지금 원장이 퇴임한 이후에 3개월 넘게 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차기 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최상면 사건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둘 중에 한 사람 지금 거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신범철이 되겠네.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 요런 상황, 요런 거 지금 그 열심히 생각하면서 무슨 노동약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당도 조선일보 6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시면은 여당도 뭐 안철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소장파들이 모여갖고 밤새도록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밑에 보시면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총선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정원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총선 백서에 한동훈 이름은 넣지 말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이름 넣으면은 결국 한동훈 책임이다. 이거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당의 책임이다로 가죠. 이러는데 조정원 의원은 넣고 싶은데요. 한동훈 책임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류가 미묘하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한국일보 4면 보시면 친윤 그룹들이 지금 또 4면을 보여주시면 한동훈 출마는 자유, 기류 달라진 친윤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유승민 아니면 한동훈 분위기인데 지금 여론조사상 유승민 되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않아? 친윤 기류가 이렇다는 건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할 것이냐 의문인 상황.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칼럼 보여주세요. 제목이 뭡니까? 네, 이기수 칼럼 검찰 정권의 균열이 시작됐다.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여당에서도 균열, 검찰에서도 균열. 제가 볼 때는 민생 토론에도 곧 균열로 갈 겁니다. 균열이 시작됐다.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와,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에 어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다 정리하냐?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면 제가 담이 작아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여기 계속 남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출연. 그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죠. 과연 그럴 것인가는. 네. 그건 뭔 말이야? 이 소위 말하는 방송 원저리에 있으면서 될 때까지 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될 때까지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네. 아무튼 네. 아니 자기가 남아있는데 좀 더 해도 될 걸 뭘 그렇게 급하게 그 잘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아니요 그런 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좀 급하다 뭐 하여튼 네. 아무튼 그래서 목도 안 좋으시고 네. 쾌유를 빌면서 김성환 집에 가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을게요.
그러셔야 될 것 같고 네. 김성환 평론가님의 쾌유를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좀. 네, 김성환과 김민아 살려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아였고요. 저는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